거의 이와 같은 무렵 나는 훨씬 야비한 취미를 하나 갖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것으로서는 이것이 내 자신을 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최후의 것이었다. 앞에서 조금 언급했지만 클루펠 목사는 정다운 사나이였다. 그와는 그림에 못지않을 만큼 친밀해졌고 또 격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 둘은 자주 우리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 식탁이란 초라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이었지만 클루펠의 묘하고 우스운 익살과 또 까다로운 의학자가 아니었던 그림의 우스운 독일식의 능숙한 말 때문에 유쾌했었다. 우리들의 이 작은 연회는 관능적인 쾌락 대신에 순수한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서로가 정말 기분이 맞았으므로 언제까지고 떨어질 수 없었다. 클루펠은 젊은 여자를 한 사람 데리고 살았는데 자기 혼자서 부양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여자는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다가 여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오는 클루펠과 마주쳤다. 우리는 그를 놀렸다. 그는 우리를 같이 저녁 식사에 끼게 하고 나서 이번엔 이쪽을 놀려대며 아주 풍류객이나 되는 듯이 조금 전의 복수를 했다. 이 여자는 내게는 제법 순진하게 굴어 무척 얌전하게 보였으며 그런 직업의 여자로는 거의 생각되지 않았다. 함께 살아온 포주 할미가 자꾸만 그런 직업으로 끌어넣었던 것이다. 이야기와 술로 자리가 어울리며 명랑하게 뜨던 바람에 우리들은 정신을 잃었다. 사람 좋은 클루펠은 그가 내는 한턱을 중간점에서 끝내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 세 사람은 차례로 이 가련한 여자를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웃어야 좋을지 울어야 좋을지를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림은 이때 여자를 건드리지는 않았다고 그 뒤로 계속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오래 여자와 같이 방에 남아 있은 것은 우리들이 애타하는 꼴을 즐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때 몸을 조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신중성 때문이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리에저 백작 집으로 들어가기 전만 해도 바로 그 생루크 구내에 있는 유곽의 여자들 집에 묵고 있었으니까. 나는 신 에로이저의 생프로가 잔뜩 취한 끝에 그 집을 나온 것과 똑같은 부끄러움으로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모아노 거리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 생프로의 그 이야기를 썼을 때 나는 나의 이때의 경험을 생생히 생각해냈던 것이다. 때레저는 어떤 기미로 특히 나의 안정되지 못한 태도에서 뭔가 마음에 가책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나는 이 가책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재빨리 솔직히 그대로 털어놓았다. 결국 그것은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튿날 그림이 의기양양하게 찾아와서 나의 나쁜 짓을 무척 과장해서 때레즈에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는 심술궂게 그녀에게 이 기억을 되살려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그림에게는 자진해서 격이 없이 모시고 털어놓았으므로 아차 실수했다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했다. 그런 만큼
뒷덜미를 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것은 그로서는 죄스러운 일인 것이다. 나는 이때처럼 때에 저의 마음이 상냥한 것을 느낀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의 불씨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림이 하는 짓에 오히려 분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로부터 눈물이 글썽해지는 상냥한 잔소리를 들었을 뿐으로 거기에서 원망스러운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기특한 여자의 단순한 성격은 그 상냥한 마음씨와 일치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만이겠지만 다음의 하나는 역시 겸사겸사 말해둘 가치가 있다. 미리부터 나는 그녀에게 클루페른 신부로서 작스고타 대궁의 전속 성직자라는 것을 일러두었었다. 신부라고 하면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되었고 우습게도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이 뒤범벅이 되어 클루페를 법왕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밖에서 돌아온 내게 아까 법왕께서 오셨어요 하고 말했을 때는 그녀가 돌았나 싶었다. 까닭을 듣고 당장 그림과 클루펠에게 그 이야기를 하러 갔었는데 그렇게 마구 뛰어간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 뒤로 클루펠에게는 법왕이란 이름이 붙어버렸다. 모아노 그리의 여자에게는 법왕비 자너란 이름을 바쳤다. 웃음이 멎지않아서 우리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장난삼아 내 이름을 빌어서 보낸 어느 편지 속에 내가 평생에 2번밖에 웃지 않았다고 내 이야기를 적은 녀석들은 이 무렵의 나도 젊었을 때의 나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생각이 절대 떠오를 리가 없다. 이듬해인 1750년 벌써 현상 논문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무렵에 그것이 디종에서 상을 타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 이 소식은 그 논문을 내게 쓰게끔 강요했던 그 모든 사상을 눈뜨게 했고 그러한 사상에다 새로운 힘으로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어릴 때 아버지와 조국과 플루타크에 의해 심어졌던 그 영웅 숭배와 덕성의 최초의 효모를 내 마음속에서 발효시키게 만들었다. 재산이나 세평을 초월한 자유롭고 유덕하고 자기를 충실케 할 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공연한 수치감,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 그러한 주의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방해하고 당시의 처세훈에 대해 갑자기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을 방해해왔으나 이제부터는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의지가 확고히 정해졌다. 그리고 그 결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늦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그 결의를 자극시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가지가지 모순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다. 인간의 의무에 대해 철학적인 고찰을 하는 한편 내 자신의 의무에 대해 새삼 깊이 반성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생겼다. 때레저가 3번째 임신을 한 것이다. 자신에게 너무도 성실하고 속마음으로 너무도 자랑스러웠던 결과 나의 주의를 나의 행동으로 배반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나의 어린 것들의 앞길과
그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자연과 정의와 이성의 법칙 또 종교의 법칙에 비추어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그것의 창조자처럼 순수하고 신성하고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순수한 것으로 만들려는 듯이 가장을 하여 더럽혀 온 것이며 멋대로의 형식으로 굳혀버린 것이어서 결국 되지 않는 것을 지정해서 명령을 해도 그것을 실천하려 하지 않을 땐 아무것도 되지 않으므로 이미 단순한 말만의 종교에 불과하게 돼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나는 과오를 범했지만 어쨌든 염려 없다는 자신을 가지고 그 귀결에 따랐던 그 정신만큼 이상한 것은 없다. 만일 내가 자연의 정다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정의와 인도의 어떤 참된 감정도 그 내심에 싹트지 않은 것 같은 불행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러한 냉혹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리라. 그러나 이 불타는 심정, 이 격렬한 감수성, 쉽사리 맺어지고 강하게 매달리는 이 애착, 그것을 끊지 않으면 안 될 때의 이 지독한 고통, 동포에 대한 날 때부터의 이 애정, 위대한 것과 진실한 것, 아름다운 것, 바른 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한 이 혐오, 미워하는 것, 헐뜯는 것, 아니 그러한 기분마저 일으킬 수조차 없는 이 성격, 무엇이든지 간에 고상하고 애정이 풍부하고 진정이 서려 있는 것만 보면 금방 치밀어 오려는 이 감격, 이 격심하고도 부드러운 감동, 이러한 모든 것이 무릇 인간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애정에 뿌리 박은 의무를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 버리는 배덕심과 한 영혼 속에서 과연 마찰 없이 병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 나는 느낀다. 그리고 크게 외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장자 그는 일생의 한 순간이라도 무정한 인간, 무자비한 인간, 무도한 아비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냉혹할 수는 없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이유를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나를 유혹하게 된 것이므로 그것을 말하면 또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되리라. 이것을 잃는 젊은 사람들에겐 같은 과오로서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 나는 다만 그 과오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마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